프레디와 플로이드는 술잔을 들고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졌고 세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그녀가 낮은 식기장을 잠그는 동안 위스키를 홀짝이며 머물렀다. 저도 실로 유감스러워요. 하지만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이 세상에 그토록 멍청한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발언 방식은 적절했지만 실제로 그녀는 유감보다는 분노에 쌓여 있었고 말투에서 그것이 묻어났다. 다르다니 어떻게... 우선 저는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계속 무릎을 식기장에 댄 채 말했다. 이탈리아 여행도 너무 늦게 했고요. 지금은 거기서 배운 것도 다 잊어가고 있어요. 저는 당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당신의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준이 못 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오늘은 당신답지가 않군요. 피곤한가요, 루시? 피곤하냐고요? 루시가 발끈해서 소리쳤다. 당신은 늘 그런 식이에요. 여자들이 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려서 그래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군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당신은 언젠가 이런 저에게 고마워할 거예요. 어제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아, 알았어요. 알아요. 두통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좀 줘요. 세실은 눈을 감았다. 바보 같은 소리를 해도 좀 참아줘요. 머리가 조각난 것 같으니까요. 아직도 내 머리 일부는 3분 전에 머물러 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던 그 시각에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일부는 너무 힘들군요. 제대로 표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만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은 것에 그녀는 더욱 분노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토론이 아니라 싸움을 원했다. 그래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했다. 상황이 뚜렷하게 보이는 날들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사태가 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순간이에요. 정말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죠. 이런 결정을 내리게 만든 건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당신이 프레디랑 테니스 치기를 거부한 일이요. 나는 원래 테니스를 안 칩니다. 세실이 당혹감에 사로잡혀서 말했다. 원래 운동을 못해요. 당신 말을 이해하기 힘들군요. 아무리 운동을 못해도 복식조의 일원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지독하게 이기적이라고 느꼈어요. 그거는 정말로... 테니스 이야기는 그만두죠.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됐다면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요? 점심 식사 때만 해도 당신은 결혼식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내가 이야기하는 걸 막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루시가 날선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번거롭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물론 테니스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쭉 지켜본 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두드러진 단편이었을 뿐이에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았으니까요. 전부터 여러 번 나는 내가 당신의 아내로 적합한지 의문을 품었어요. 런던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으로 적합한지 하는 것도요. 아닌 것 같았어요. 당신은 프레디나 우리 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세실. 우리 약혼에는 난관이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모든 관계는 좋아 보였고 자주 만났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판단을 미루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순간에 이르렀어요.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야기해야 했어요. 이게 다예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당신 말이 모두 진실되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건 정당한 방식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세실이 점잖게 말했다.
소란을 일으킬 필요가 뭐 있나요? 물론 좋을 게 없죠. 하지만 저한테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식기장 앞에 무릎을 꿇고 열쇠를 돌리던 그녀는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어둠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라도 할 것이라는 듯 바깥을 깊이 응시하며 생각에 몰두한 그의 긴 얼굴도 보였다. 창문을 열지 마세요. 커튼도 쳐주세요. 프레디나 다른 사람들이 밖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는 그녀의 말을 따랐다. 괜찮으시다면 이제 각자 침실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저한테는 말해봐야 언짢을 이야기들만 남아있어요. 당신 말대로 가혹한 일이죠. 더 이상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그녀를 잃을 처지에 놓이자 세실은 그녀가 매 순간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 그녀 자신을. 그것은 약혼한 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레오나르도 작품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 자신만의 신비한 힘을 지니고 예술조차 담지 못할 온갖 속성을 지닌 여자가 두뇌가 충격에서 회복되자 그는 진정한 열정을 담아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도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지난번에도 역시 당신의 청혼을 거절했어야 옳았어요. 그는 방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이렇게 위험 있는 행동을 보이자 그녀는 또 조바심이 났다. 그녀는 그가 옹졸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다. 그렇다면 사태를 헤쳐가기가 더 쉬웠을 것이다. 잔인한 아이러니였지만 그녀는 관계의 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에게서 최상의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게 옳은 일이죠. 하지만 그 이유를 알면 제가 덜 아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기억 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고 그녀는 거기 수긍했다. 당신은 누구하고도 친밀해질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동자에 공포의 빛이 담겼다. 정확히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당신이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도 말해야 해서 그런 거예요. 어쨌거나 조금은 비슷해요. 우리가 친지 정도의 사이라면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자꾸만 나를 보호하려고 들었어요. 루시의 목소리가 솟구쳤다. 나는 보호받기 싫어요. 어떤 게 여자다운 건지 옳은 게 뭔지 나 자신이 판단하고 싶어요. 보호받는다는 건 나한테는 모욕이에요. 내가 왜 진실과 바로 만나지 못하고 당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해야 하죠? 그게 여자의 자리라고요? 당신은 우리 어머니를 한심하게 여겨요. 저는 잘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인습에 얽매이고 푸딩 같은 것에 안달한다고요. 하지만 기가 막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인습에 얽매이는 건 세실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은 아름다운 것들을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사용할 줄은 모르니까요. 당신은 미술과 책과 음악에 둘러싸여 지내면서 내게도 그런 걸 강요하라고 했어요. 나는 음악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런 것에 숨막혀 죽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보다 훨씬 아름다우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나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가 약혼을 깨는 거예요. 당신은 사물들하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하고는. 그녀는 거기서 말을 멈추었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세실이 강렬한 어조로 말했다. 맞습니다. 대강은 맞을 거예요. 첨언하면서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끄러움에 사로잡혔다. 아니요.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맞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문제는
저였다는 것. 어쨌건 그런 이유들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자 그가 그녀의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누구하고도 치밀해질 수 없는 부류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가 약혼한 바로 그날 나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비브 목사님께도 악당처럼 굴었고 프레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걱정시키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 과분합니다. 당신이 깨우쳐 준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원망스러운 게 있다면 좀 더 일찍 경고해 주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결심에 이르기 전에 내게 미리 알려줘서 교정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점 뿐입니다. 오늘 저녁 이전까지 나는 당신을 알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저 여자의 도리에 대한 내 한심한 견해를 전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 당신은 전혀 다른 사람 같군요. 다른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 다른 목소리도. 다른 목소리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솟구치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물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자 그녀는 평정을 잃고 소리쳤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루시.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터 그랬어요. 유럽 세계를 붙들고 있는 그런 관념을 당신도 가졌어요. 여자는 늘 남자 생각을 한다는 건 말이에요. 여자가 약혼을 깨면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하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둔 거야. 다른 사람을 찾은 거야. 정말 역겨워요. 야만적이에요. 여자가 자유를 위해서 약혼을 깨는 일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는 존경심을 담아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나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할 겁니다. 당신이 내게 가르침을 주었으니까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다시 한번 창문 단속을 하는 척했다. 다른 남자가 있다거나 누가 누구를 버린다거나 하는 추잡한 일은 여기 개입될 여지가 없지요. 내 말이 그런 뜻으로 들렸다면 용서 바랍니다. 내 말은 그저 당신에게서 방금 전까지 전혀 몰랐던 힘이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좋아요, 세실. 사과할 건 없어요. 내가 오해한 거니까요. 이건 당신과 나의 이상의 문제예요. 순수하게 관념적인 이상의 문제고 당신의 이상이 훨씬 더 고귀합니다. 나는 고루하고 악의적인 관념들에 사로잡혀 있었고 당신은 언제나 당당하고 새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나에게 진정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과 악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루시는 손을 내밀고 다른 한 손은 커튼 자락을 붙들고 비틀었다. 잘 자요, 세실. 이제 안녕히. 괜찮아요. 어쨌건 미안해요. 이렇게 신사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요. 당신의 촛불을 내가 켜주고 싶군요. 두 사람은 복도로 들어섰다. 고마워요. 다시 한번 잘 자요. 당신의 앞길에 축복이 있길 빌겠어요. 고마워요. 세실도 잘 자요.